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의 송지청 교수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경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비경, 즉 족태음 비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족태음 비경의 유주에 관한 것입니다. 국제기호로는 SP 메리디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로 스플린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은 족태음 비경에 소속되어 있는 경혈과 또 그것이 관장하고 있는 장부에 관한 슬라이드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족태음 비경은 엄지발가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무릎의 안쪽을 통해 복부로 올라온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가슴에 닿는 그런 경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락의 유주는 경혈을 연결하고 있는 그런 표면적인 노선 외에도 인체 안으로 별도의 유주 노선이 있어서 족태음 비경인 경우도 몸 안으로 들어와서 장부 중의 하나인 비장을 관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왼쪽의 족태음 비경의 유주와 오른쪽의 장부 그림을 동시에 보고 계신데요. 빨간색 점선으로 되어 있는 화살표가 가리키는 것이 바로 비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스플린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좀 있습니다. 스플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의학에서 비장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전통의학에서 말하고 있는 비장은 서양의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스플린을 지칭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스플린은 소화하고 관련이 없는 기관입니다. 하지만 전통의학에서 비장은 소화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는 장부로서 5개의 장부 중 소화를 담당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장부 중의 하나인데요. 아쉽게도 비장이 스플린을 지시하고 있어서 뭔가 내용적으로 맞지 않는 듯 보입니다. 이에 관해서 설명을 하려면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수백 년 전에 동양에, 즉 동아시아에 서양의학이 전래가 되면서, 즉 전해지면서 서양의학 용어들이 한자를 기반으로 한 동양의 언어로, 아시아의 언어로 번역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해부학 지식을 기반으로 우리 몸에 지칭되고 있는 장부들을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스플린을 처음 번역했던 사람들이 바로 비장으로 매치를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노란 부분, 즉 비장하고 붙어 있는 췌장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실 텐데요. 이 슬라이드에서 빨간색 점선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바로 췌장입니다. 췌장은 현대생리학 기능으로서 소화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물질들을 분비를 해서 소화에 관여를 하고 있는데요. 전통의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비장을 굳이 장부로, 해박 기반의 장부로 지칭을 한다면 스플린보다는 췌장, 즉 판크레아스에 더 가까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전통의학에서 말하고 있는 비장이 소화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전통의학 지식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 배경을 모르기 때문에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말, 즉 아시아에서 비장을 이미 소아와 관련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그것을 서양 해부학이 동양에 전해지면서 번역하는 과정에서 잘못 번역된 사실을 모른 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지만 아마도 이 동양의학에서, 즉 한의학에서 지칭하고 있는 오장육부의 용어는 언뜻 보기에 서양의학에서 해부학적으로 장기에 대한 언급을 할 때 일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제 내용들을 살펴보면 조금씩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신장이나 심장과 같은 경우, 또 폐장도 마찬가지고요. 동양의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폐장, 신장, 비장의 내용이 서양 해부학 기반의 장기들을 이야기를 할 때 렁이라든지 하트라든지 또 키드니가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만, 지금 동양의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비장의 개념이 서양의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스플린과 일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번역을 그렇게 했기 때문인지 지금 비경, 즉 족태음 비경을 언급을 할 때 국제기호도 스플린 메리디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많이 아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족태음 비경은 실제로 소화하고, 그러니까 소화기관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부분이지만 현재 국제기호로서도 알려져 있듯이 스플린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점을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유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유주상 제일 처음에 시작되는 경혈은 엄지발가락에 있습니다. 엄지발가락 중에서도 안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엄지발가락은 족태음 비경 말고도 족걸음 간경이 동시에 엄지발가락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족걸음 간경은 엄지발가락의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다리로 가는 경맥이 총 6개인데 발가락은 5개이기 때문에 특정 발가락은 2개의 경맥이 관장하고 있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족태음 비경이 엄지발가락 안쪽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끔 환자들이 엄지발가락 안쪽이 붓거나 아파서 걷기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대부분 엄지발가락의 염좌나 또는 엄지발가락의 타박상을 의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경락이 장부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서 이해를 한다면 이유 없이 엄지발가락에 통증이 발생되는 경우는 한편으로는 자신의 소화기능 이상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당뇨병 환자인 경우에 엄지발가락 안쪽이 붓고 이 통증이 심해서 잘 걸을 수 없는 경우들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소화기능의 이상으로 인해서 경맥에 그 반응이 나타난 것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맥의 유주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것은 체표에 존재하고 있는 경맥의 기능 이상으로 나타나는 몸의 반응뿐만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장부 기능의 이상으로도 경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것이 통증이라든지 또는 부종이라든지 하는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이유로 다리에 정강이 안쪽으로 통증이나 또는 부종과 같은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면, 물론 타박상이라든지 또는
경맥의 순환에 문제가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겠으나 한편으로는 또한 장부의 기능 이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무릎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유주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무릎의 안쪽으로 족퇴음 비경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무릎 통증 중에서도 안쪽 무릎 통증은 우리가 다른 측면으로 살펴봐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족양명 위경을 이야기를 할 때 무릎의 앞쪽으로, 즉 무릎 앞쪽의 바깥쪽으로 통증이 있는 경우, 문제가 있는 경우 위의 기능 이상으로, 즉 소화 분비를 통해서 음식물을 분해하는 그 기능 이상 문제로 무릎의 통증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무릎 안쪽이 아픈 경우는 또한 소화 흡수하고 관련하여 문제가 있는 경우에 통증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뒤에서도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무릎은 총 6개의 경맥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이 아픈 경우 단순히 무릎이 아프다라는 사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통의학을 이해한다면 무릎의 어떤 부위가 아프냐에 따라서 이것은 족퇴음 비경의 문제로서 비장과 관련된 문제, 또 어떤 경우는 족양명 위경과 관련된 것으로서 위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대퇴부에서 인체의 앞쪽 그리고 안쪽에 족퇴음 비경이 흐르고 있는데요. 같은 대퇴부 통증이라 하더라도 어느 경맥과 관련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침을 놓을 때나 또는 약을 쓸 때나 환자를 치료할 때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복부로 올라오는 족퇴음 비경은 다양한 복부 통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물론 복부 통증도 정중선을 중심으로 아프냐, 아니면 측면으로 아프냐, 아니면 아예 바깥쪽 복부가 아프냐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족퇴음 비경은 최종적으로 가슴으로 올라옵니다. 가슴에서 경맥이 끝나지만 실제로 내부로 흘러가는 경맥의 또 다른 가지는 앞서 보시는 바와처럼 족퇴음 비경이기 때문에 비장을 관장하는 동시에 또한 위하고도 연관을 하고 있어서 비장과 위가 장부 관계로서, 장부의 표리 관계로서 밀접한 기능, 협조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음양오행, 그 중에서도 오행을 이야기를 할 때 비장과 위가 장부 간의 표리 관계로 묶여 있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기능적인 묶음뿐만 아니라 경맥적으로도 비장과 위가 하나의 경맥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서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가슴에 올라온 족퇴음 비경은 나중에 이야기할 수소음 심경과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4개의 경맥은 하나의 사이클을 이루고 있습니다. 가슴에서 출발해서 엄지손가락으로 내려갔던 수퇴음 폐경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 손가락에서 시작을 해서 머리로 올라왔던 수양명 대장경이 두 번째였으며, 또 머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발가락 끝으로 내려갔던 족양명 위경이 또 하나의 경맥이었고, 발가락에서 시작을 해서 다시 가슴으로 올라오는 족퇴음 비경으로 인해 하나의 사이클을 이루고 있습니다. 즉 가슴에서 손으로, 손에서 머리로, 머리에서 발로,
발에서 다시 가슴으로 돌아오는 여정입니다. 앞으로도 8개의 경맥 유주를 이야기를 할 텐데 유사한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8개의 경맥은 앞서 이야기했던 4개의 경맥과 똑같은 부위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경맥에 따라 인체의 최측면 또는 인체의 가장 안쪽 면 또는 인체의 후면 등 분포하고 있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이것으로써 족태음 비경에 대한 유주의 설명을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수소음 심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족태음 비경 경혈들을 어떻게 취혈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강에서는 발목 이하에 있는 경혈들의 취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은백혈입니다. 은백은 족태음 비경의 정혈이면서 오행에서 목에 해당하는 혈이죠. 그리고 기시혈이기도 합니다. 족태음 비경이 토에 해당하는데 은백혈이 목이기 때문에 목하고 토하고 사이에는 상극관계가 있죠. 그래서 또 이 상극관계 중에서도 목이 토를 극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족태음 비경에 허증인 환자의 경우에는 은백혈을 사하는 게 좋겠고요. 만약에 족태음 비경이 실하다, 실증이다 이럴 경우에는 은백혈을 보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른 정혈들과 마찬가지로 은백혈도 이 발톱 바로 뒤에 또 손톱 바로 뒤에 있는 이 정혈이기 때문에 보통 손톱이나 발톱의 뿌리를 지나는 수평선 그리고 안쪽 또는 바깥쪽에 발톱 가장자리를 지나는 수직선을 가상선을 그은 다음에 교차하는 지점에 취혈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가상선을 연결해서 교차점을 찾은 다음에는 내가 찾은 그 교차점이 적백육제가 맞는가 이것을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적백육제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은 뼈와 근육 사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피부색이 예를 들어서 온통 하얗다든지 아니면 온통 어둡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적백육제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시각적으로 이 손등 부위, 발등 부위의 하얀 부분과 또는 손바닥, 발바닥에 해당하는 이 빨간색 부위가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촉지를 해서 뼈와 근육 사이에 취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은백혈을 취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톱의 안쪽 가장자리를 지나는 수직선과 발톱의 아래쪽 이 뿌리를 지나는 수평선을 그은 다음에 교차점을 찾아서 내가 찾은 이 교차점이 뼈와 근육 사이가 맞는지를 확인을 하고 뼈와 근육 사이가 맞다. 그러면 거기가 은백혈이 되겠습니다. 은백을 취혈했습니다. 이번에는 족태음 비경의 두 번째 대도혈입니다. 대도는
족태음 비경에서 형혈이면서 오행상 화에 해당하는 혈입니다. 네, 족태음 비경이 토인데 이 대도가 화기 때문에 화하고 토 사이에는 상생관계가 있죠. 화가 토를 살려주는, 도와주는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족태음 비경이 허증인 경우에는 대도혈을 보해서 화생토를 촉진시키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만약에 족태음 비경이 실증이라면 대도를 보하지 말고 사하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대도혈이 족태음 비경의 작용 보혈이 됩니다. 네, 족태음 비경의 위치는 대도혈의 위치는 은백에서부터 적백육제를 따라서, 다시 말씀드리면 뼈하고 근육 사이를 따라서 본절 쪽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 본절이 나오면서 이 뼈가 툭 튀어나오기 때문에 똑바로 가다가 이 튀어나오는 본절에 의해서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뼈가 튀어나오는 지점을 맞닥뜨리면서 위로 올라가기 직전에 이 원전에 의하면 본절 전 함요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적백육제상 본절 전 함요처라고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도혈을 취혈을 할 때 우리가 앞에서 족양명 위경이라든지 아니면 수양명 대장경 또는 수태음 폐경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 피부상에서 뼈와 근육 사이를 찾아가지고 여기에다가 특히 형혈이나 수혈의 경우에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은데, 피부상에서 뼈와 근육 사이를 찾아서 여기에서 그대로 피부의 수직으로 직자를 하는 경우에 이 뼈가 피부 밑에서 이게 수직으로 꺾이는 게 아니라 둥글게 나타나기 때문에 만약에 피부상에서 뼈와 근육 사이에 침을 직자해서 그대로 들어가게 되면 피부 밑에서 이 튀어나오는 부분의 뼈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해부학적 구조를 감안을 해서 대도도 마찬가지고요. 혈을 찾은 다음에 자침을 할 때는 이 백육과 적육 사이에서 적육 쪽으로, 그러니까 근육 쪽으로 침을 꺾어서 자입을 하거나 또는 침을 들고 있는 주동수 외에 침을 잡지 않은 보조수를 이용해서 적백육제를 적육 쪽으로, 근육 쪽으로 당겨 와서 여기에서 침이 자입이 되면 그러면 뼈에 걸려가지고 자침이 어려워지는 일이 없게 됩니다. 네, 그러면 대도혈을 취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뼈와 근육 사이에서 은백에서부터 본절 쪽으로 진행을 하다가 본절이 나오면서 막히게 되면 그곳이 본절전 함요처, 즉 대도혈이 되겠습니다. 보조수로 근육 쪽으로 적백육제를 당겨와서 자침을 하는 것이 뼈에 걸리지 않는 방법입니다. 대도혈에 자침했습니다. 이번에는 족태음 비경의 세 번째 경혈인 태백혈입니다. 태백은 족태음 비경의 수혈이면서 동시에 원혈이 됩니다. 그리고 오행에 의하면 태백혈은 족태음 비경의 토가 됩니다. 자, 그런데 족태음 비경이 태음경의 사화경이죠. 그래서 토의 토인 경맥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또 한 번 태백혈이 이게 오수혈 중에서 토기 때문에, 그래서 태백혈이 갖는 오행의 특성은 토의 토의 토, 트리플 토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토가 3번 중복되는 토의 천부혈, 인체에서 6개밖에 없는 천부혈 중에 토의 천부혈이 바로 이 태백혈이 됩니다. 그래서 족태음 비경의 자성혈인데요. 그래서 태백혈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토를 강하게 증강시키거나 또는 강하게 사할 수 있는 그런 경혈입니다. 태백혈을 취혈을 할 때는 은백에서 대도를 지나서 발목 쪽으로 계속 발 뒤꿈치를 쪽에서 가고 있는 그 적백육제, 뼈와 근육 사이 그 노선상에서 아까 대도혈이 본절 전 함요처였으면 이번에 하는 태백혈은 본절 후 함요처가 됩니다. 그래서 대도혈에서 본절을 그대로 넘어서 뼈와 근육 사이에서 본절 후에 함몰되는 지점에 태백혈을 취혈하게 됩니다. 그러면 태백을 취혈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도를 지나서 뼈와 근육 사이 적백육제를 따라서 본절을 넘어갔을 때 본절 뒤에 나오는 함몰처, 여기가 바로 태백이 됩니다. 태백혈도 대도와 마찬가지로 뼈가 이 피부 아래쪽에서 이 둥글게 위치하고 있는 그런 해부학적 구조를 고려해서 자입을 해야 자침이 바르게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족태음 비경의 4번째 공손혈입니다. 공손혈은 족태음 비경의 락혈이죠. 그래서 이 표리가 되는 반대편에 있는 족양명 위경의 원혈과 함께 같이 배호를 해서 월락 배호, 주객 월락 보사법으로 잘 사용하게 됩니다. 반대편에 있는 족양명 위경의 원혈, 충양이죠. 충양과 공손을 같이 배합을 해서 만약에 허증인 경우에 2개를 다 보하고요. 실증인 경우에는 2개를 다 사하게 됩니다. 공손혈의 위치는 태백에서부터 적백육제, 그러니까 뼈와 근육 사이 이 족태음 비경의 노선을 따라서 그대로 발 뒤꿈치 쪽으로 진행을 하고요. 발 뒤꿈치 쪽으로 가다가 이 뼈와 근육 사이를 따라서 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야기했던 이 뼈는 첫 번째 중족골, 이 메타타사를 말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태백에서부터 첫 번째 중족골의 뼈 아래쪽, 그러니까 뼈와 근육 사이에 이 경계선을 따라서 뒤꿈치 쪽으로 진행을 하다가 첫 번째 중족골이 끝나기 전에 이 중족골 바로 뒤에 첫 번째 설상골, 이 큐네이폼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설상골이 나오기 전에 첫 번째 중족골의 뒷부분이 똑바로 진행을 하다가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마치 이 대도, 은백에서 대도를 따라서 가다가 대도를 지나면서 본절이 튀어나와서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태백에서 공손 쪽으로 가다 보면은 첫 번째 중족골이 그대로 스트레이트로 진행하지 않고 뒤에 나오는 설상골과 맞닿는 부분이 나오면서 뼈가 이렇게 꺾이게 됩니다. 그럴 때
중저골이 끝나기 직전에 뼈가 튀어나오면서 꺾이기 시작할 때 그 지점이 바로 공손혈이 됩니다. 네, 원전에서는 태백혈에서부터 뒤쪽으로 약 1촌 정도 떨어져 있다, 이렇게 촌수로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요. 1촌이라는 촌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뼈가 튀어나오면서 딱 걸리는 지점, 거기가 공손혈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공손혈을 치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백에서부터 뼈와 근육 사이로 뒤꿈치 쪽으로 진행을 하다가 첫 번째 중저골이 똑바로 가다가 설상골이 나오기 전에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손으로 촉지를 하다가 뼈가 튀어나오는 지점이 딱 나오면 거기가 공손혈이 되겠습니다. 네, 공손을 취해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목 아래쪽에 있는 족태음 비경의 경혈을 어떻게 취하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